예. 자, 안녕하세요. 저 김용민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그 7급 세법 기출문제 해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세법 문제가 어땠느냐?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문항수가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난이도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뭐 높아지거나 그랬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을 거란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아주 어려웠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한두 문제 정도는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많이 보면 한 두세 문제? 그 정도는 조금 이제 생소하고 낯선 부분이 없진 않았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뭐 아주 어려워가지고 점수가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문제를 고르는데 1, 2, 3, 4의 어떤 예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 1, 2, 3, 4를 다 알고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답을 찾는 데는 좀 수월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 4번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고 내가 보지 않았던 내용인데 답은 2번이라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패턴의 문제?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문이 어려운 예문, 내가 보지 않았던 예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산형의 문제가 몇 가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계산형이라기보다는 이론형의 문제에 가깝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면 복잡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론에 근거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잘 해왔고, 그 다음에 준비가 많이 됐던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원했던 점수를 충분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물론 시험이라는 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80에서 70% 정도만 발휘를 해도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험 결과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 풀이 과정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어떤 답이 오답이라든가 또는 문제 어떤 이론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답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세법의 1번 문제, 이거 가형이에요. 가형 문제를 이제 가지고 보는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들은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 그 다음에 추가공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우리가 추가공제 사항 중에는 뭐가 있냐? 연로자에 대한 공제가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연령 70세, 그 다음에 인당 100만 원, 거기에 대한 추가 공제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 공제 150만 원에다 플러스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일단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주자 직계 존속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직계 존속이라는 건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은 100만 원이야. 그래서 소득이라는 건 다른 퇴직이라든가 또는 양도소득까지 다 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없이라는 말이 일단 틀렸고, 이건 뭐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종합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원천징수를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종합과세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0만 원을 공제한다. 이거는
그 주택담보 노후연금 공제에 대한 사항이죠. 여기는 세 가지의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하죠. 이자 비용으로 나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금액. 이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하게 돼 있죠. 일단 300만 원이 틀린 거죠. 200만 원까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고 디귿번이 옳은 게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 감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유치장에 가두는 거예요. 이 감치라는 건 고액상습 체납자가 돈을 안 내고 있다. 또는 그 의도가 있더라. 돈을 안 내는데 어떤 그 거기에 상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감치를. 그죠? 그래서 유치장에 가두는 건데 30일 내 범위 내에서 이제 유치장에 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1번, 2번, 3번. 그게 이제 감치 사유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사유는 뭐예요? 이거는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사유 세 가지. 국세를 3일 이상 체납하고 엔드예요. 그 다음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했고, 그 다음에 체납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때는 감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납된 국세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했더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2번, 3번은 뭐 우리가 이제 보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질 않아요. 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체납을 한 거. 그 다음에 이 납부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어떤 의결에 따라서 감치 필요성이 인정이 되더라. 그런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3회 이상 체납,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2억.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는 이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국외로 이출했더라.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겠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게 되면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틀린 걸 다 추려낼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틀린 걸 다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한 2개 정도 찾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죠.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그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원천징수라는 건 세금을 걷는 건데, 그죠?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당연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 처분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소득 처분이 됐을 때 법인 단계에서 소득 처분이라는 게 있죠. 이 소득 처분이라는 결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득이 누구한테 갔나 봤더니 주주한테 간 것 같더라 해서 그걸 소득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한테 배당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해요. 그럼 그 해당 주주는 자기한테 소득 처분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걸로 요걸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야, 너한테 법인에서 배당에 간 거를 소득 처분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네가 배당 소득이 있다는 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요걸 알려주는 게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예요. 그래서 그때 얘가 배당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이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은 실제 배당의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세소득과 그 다음에 세법상의 소득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 차이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딘가로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빠져나간다 봤더니 주주한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 결산 과정에서 소득 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주주가 자기가 실제로 배당 받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소득 처분에 의해서 배당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주주한테 알려주게 되면 주주는 배당 받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전 연도에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래 원천징수라는 건 어떤 거죠? 매월 지급하면서 징수를 하고 그 징수된 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원천징수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신고한 저 납부하고 신고한 내용인데 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기준으로 어떻게 맞냐? 20인 이하로 이제 맞죠. 여기는 30인이니까 이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보험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얘네는 반기 납부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0명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데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는 어떤 걸로? 기본세율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만 따로 모아서 그걸로 기본세율에 따라서 세율을 정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띄고 나머지를 이제 걔한테 지급하고 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로 이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4번 문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 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도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첫 번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모아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게 맞겠네요. 우리가 이제 공동사업을 할 때는 A하고 B가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럼 여기를 이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뭐 매출, 수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수입과 경비를 각각 A, B로 나누는 게 아니라 A의 수입, B의 수입, 경비, A의 경비, B의 경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익과 경비 다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익을 가지고 A하고 B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일단 하나의 사업장처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익을 가지고 나누는 방식을 쓰죠. 첫 번째 일단 맞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있더라도 지분 부일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서 한다. 여기서 이제 이거 나눌 때 원칙은 뭐죠? 원칙이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자를 얘가 50대 50 출자를 이런 식으로 했더라도 돈을 나눠 가질 때는 얘가 60, 얘가 40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뭐 A 같은 경우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업장에 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들려. 그러니까 네가 나머지를 좀 맡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대신 네가 좀 더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같은 출자를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즉 출자비율하고 손익분배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들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기가 가져간 이익이 지분에 따른 이익의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출자 지분이 아닌 자기가 손익 분배를 해서 받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없을 때는 뭘로 하죠? 출자 지분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약정을 해놓은 게 없더라. 그럼 당연히 출자 지분대로 가져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자, 여기서 요걸 이제 많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이 돼요. 자, 그랬을 때
누구의 소득금액이 되냐? 주된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주된 사업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순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 거주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산과세되는 경우에 그 합산과세 전제 요건이 있어요. 조세회피 목적일 경우에. 그렇죠?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원칙적인 각각의 각각의 그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과세의 조건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있을 때는 무조건 주된 사업자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제 조건, 즉 조세회피 목적으로 어떤 이러한 거주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했을 때는 주된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거지, 특수관계인하고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경우에 그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전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일단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거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연대해서 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조금 헷갈리는 문제이긴 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청산인의 경우에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다음에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에서 첫 번째, 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과 그 다음에 그 분배받은 자, 걔가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리고 청산인 같은 경우에는 분배할 때 세금을 내고 분배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걔가 분배한 자산가액을 가지고 하는 거고,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있어서 사업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여기서는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의무, 미지급금에 대해서 제외한 이러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 사업 양수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 양수인은 사업 양도인의 원래 납세 의무, 그거를 두 번째, 즉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승계했을 때 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사업을 양수했을 때 그 사업의 조세를 자기가 이제 같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게 이제 사업 양수인과 양도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 갑의 재산으로 갑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A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갑의 소유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사항이죠.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거꾸로 해야 되겠다.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건데 누구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유한 책임 사원이 아니라 무한 책임 사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여기에 질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전제가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 책임이니까 과점주주도 아니면서 무한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겠다. 일단 그게 틀린 거죠. 그 뒤에 얘기는 맞아요. 만약에
얘가 유한책임 사원이 아니라 무한책임 사원이었다 또는 과점주주였다 그랬을 때 이 갑의 소유 주식의 양도가 제한이 됐을 때 얘가 책임을 진다. 그게 이제 맞겠죠. 만약에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을 했을 때, 집행을 했을 때는 그 주식을 파는 순간에 쟤는 과점주주라든가 또는 무한책임 사원의 요건에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 주식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충당에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산업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죠. 그리고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충당에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법인의 2차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를 할 때 그 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본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담부증여라는 게 어떤 거죠? 부담부증여. 이게 이제 만약에 건물이다. 그랬을 때 이 건물에 뭐 4억만큼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억만큼은 이제 대출받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 6억짜리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자식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4억 은행에 빚이 있는데 요거까지 네가 떠안아라. 이게 이제 부담부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담부증여에서는 두 가지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양도소득세는 이 부분. 즉 은행의 채무를 얘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한 걸로 보고 대가를 받고 판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거는 대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이제 증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2억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부터 3개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있은 날에 다음 달부터 2개월인데, 근데 얘는 2개월인데 여기서는 3개월이고 여기서는 2개월인데 이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하나의 같은 형태로 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얘도 이제 3개월이에요. 부담부증여.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만 있을 때는 2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맞는데 부담부증여로 양도가 됐을 때는 3개월 내, 즉 증여세하고 맞춘 거예요. 왜냐면 증여세하고 맞추지 않았을 때 증여세만 생각을 하고 3개월 내에 신고를 했다가 저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맞춰라 이거예요. 같이 할 때 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여기 채무, 양도. 그 다음에 직계 전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인수되는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한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인수한 걸로 보는 거죠.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인수되냐 인수되지 않았느냐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거기에 대한 채무를 네가 직접 갚았느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했을 때 채무를 아들이 갚아주기로 하고 이제 가져오는데 가져오면서 채무를 그냥 갚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자, 그랬을 때는 아들이 거기에 대한 채무를 갚았는지에 대한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본들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부담하는 어떤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들이 자기가 채무를 인수를 했고 그게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채무는 양도로 보는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그러니까 여기 6억에서 요 4억을 뺀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건 이제 증여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양도인데 쟤는 3개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째 신탁계약에 대한 내용인데, 신탁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새로 이제 신탁법이 이제 바뀌면서 법인과세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신탁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 이제 출제가 앞으로도 자주 될 거예요. 자, 일단 이 신탁계약에 대한 내용인데, 신탁계약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 뭐 신탁계약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게 이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건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격, 인격을 가진 법인격으로 보고 얘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누군가한테 배당을 했다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익자한테 배당을 한 경우에 괄호는 지금 일단 읽지 않을게요.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자, 일단 소득공제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이 신탁 법인과세 신탁 이걸 하나의 인격으로 보세요. 여기를 이제 하나의 법인격으로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뭐냐면 과세표준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납부도 하고 그래요. 이 신탁 재산을 하나의 인격으로 봐서. 근데 얘가 이제 위탁자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법인과세 신탁, 즉 신탁 재산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신탁 재산은 이제 운영이 돼서 수익자한테 배당이 됐을 때, 이 배당금을 이 법인과세 신탁에서 뭐냐면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 빼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중과세 조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법인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 대한 조정을 하죠.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근데 그게 개인일 때, 법인일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죠. 그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업이 되는 거죠. 배당가산액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액으로. 요걸로 이제 이중과세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 때, 또는 필요분비에 뭐 산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 이중과세가 필요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 단계에서 이중과세하는 방법을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소득공제. 즉 이런 법인과세 신탁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서 그로스업 대상에 보면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 않는 그 배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가로치고 뭔 얘기가 나오냐면 수익자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래요. 그럼 이중과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비과세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즉 수익자가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 때 이쪽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할지 이쪽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법인과세 신탁 같은 경우에는 법인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소득공제를 하는 방법이에요.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신탁의 위탁자가 특별히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이게 이제 목적 신탁이라든가 또는 수익증권 발행 신탁으로 해서 이게 법인과세 신탁이 적용되는 이제 범위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에 통제하지 않느냐에 않는, 즉 신탁 위탁자가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그 신탁 법인과세 신탁의 그 법인 자체가 스스로 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수익자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통제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그 신탁의 수탁자, 즉 운영하는 그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탁자 스스로가 법인세 납부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를 소득세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를 소득세 납세형으로 본다. 그래서 이 신탁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두 가지로 보세요. 위탁자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수탁자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자가 통제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수탁자는 일종의 도관 역할, 즉 수익을 통해서 가져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고, 수탁자가 통제를 하고 있을 때는 여기는 이익 배분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각각 통제하고 있는 주체에게 어떤 세부담을 지우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국세징수법상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래요. 국세징수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국세징수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경우에도 징수법에 따른 데 아니죠. 예. 특별한 경우에 있는 경우에도가 아니라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방법을 취하겠죠. 다음에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전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할 확정된 국세의 100분의 20, 120. 여기서 이제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제 120%가 맞는데 담보로 설정할 금액은 원칙은 120%라고 보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110%가 적용되는 거예요. 금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또는 은행의 보증서 같은 경우 그때는 이 110%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단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공매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매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공매재산에 설정된 그 공매라는 건 내가 그 납세자가 세금 체납해서 그 재산을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 세금을 보존하는 건데, 팔았을 때 거기에 그 재산과 관련된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상대방도 그 저당권에 대한 어떤 의무를 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간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매각하는 순간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질권 저당권과 관련된 담보채권을 사라져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매각으로 인해서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담보를 지우거나 또는 저당권을 지었던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 대행 기관의 승인, 이게 이제 납부일로 보는 거죠. 요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카드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이건 마치 계산 문제 같은데 사실 계산 문제라고 보기에는 뭐 좀 무리가 있어요. 계산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론 문제지. 예. 자, 일단 볼게요. 여기 보면 거주자 갑이 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장은 갑의 주택을 10월 7일에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21년도 4월 5일에 매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매각 때문에 7천만 원 받았대요. 자, 그걸로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 얼마를 징수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국세 우선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보면 첫 번째 강제징수비 같은 거,
직접 경비. 요걸 먼저 충당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었어요? 소액 임차 보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같은 거. 그죠? 그거 먼저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충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담보 채권하고요. 일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국세. 요거는 이제 법정 기일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강제징수비가 들어갔네요. 일단 첫 번째로 700만 원을 여기다 이제 충당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이게 이제 국세고요. 신고일은 언제냐? 5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써봅시다. 법정기일을. 부러지지? 여기가 일단 법정기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있는데, 담보 설정일이 언제냐면 5월 25일이네요. 담보가 일단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있네요. 확정일자가 언제냐? 5월 30일. 자, 5월 30일에 있어요. 자, 근데 그 아래에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우선 번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거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다. 소액 임차 보증금에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운영하는 종업원에 임금 채권이 있네요. 3천만 원. 자, 그 중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 1,800원.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겠다. 나머지는 기타 임금 채권에 들어간 거죠. 일반 임금 채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 봅시다. 법정 기일이 얘네들보다 빠르죠. 그죠? 그럼 국세를 먼저 징수를 해야 되겠네. 여기서 얘가 5가 되고 얘가 이제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나머지 얼마야? 700이니까 1,500, 4,000이 되겠네. 나머지를 이제 징수 7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뺀 3천만 원은 종합소득세로 걷어갈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아주 복잡하게 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10번째 한번 봅시다. 중소기업인 주 A의 제10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납부액이 2,200인 경우에 법인세 법령상 주 A의 최대 분납 금액과 그다음 분납 기한. 원래 분납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에요? 1개월이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개월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납으로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조건 자체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납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얼마냐면 2,2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분납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에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납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분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분납이 가능한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을 할 수 있다. 분납을 할 수 있다. 이 금액이 뭐냐면 두 번째 내는 금액이 이 금액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는 50%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이니까 2개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보면 1,100만 원이 되겠네요. 50%면 2,200이니까. 그러면 2개월과 그 다음에 1,100만 원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가 사업연도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고 거기서 2개월이면은 5월 31일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이게 이제 선 발행에 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원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게 이제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에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적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적고 30일 내에 돈을 받게 되면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이 아닌 해제일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항이 됐더라. 만약에 여기가 뭐 1월 20일이고 여기가 뭐 5월 10일이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이제 작성일에 작성일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될 수 있죠. 1월 20일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5월 10일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여기 이제 계약의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그 해제일, 즉 그때는 5월 10일이 되는 거죠. 5월 10일. 최초 작성일이 아니라.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계약의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감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환입이 되거나 또는 증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5월 10일을 쓰죠. 그래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그날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외에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두 번째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의 공급 가액이죠. 공급 대가가 일단 틀렸고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이 아닌 3억 원이죠.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니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어도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의무 발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일단 1번이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송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단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에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바뀌는 거죠. 2분의 1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 첫 번째 업무용 수용차는 정액법으로 상각 맞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해서 계산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한다.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감가상각비의 규정은 그 기준 내용 연수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 수 있는데 이 업무용 수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적용이 되지 않죠.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업무용 수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사입하지 않다. 당연한 내용이죠.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업무에 쓴 것만 비용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사용 금액 중에서 업무용 수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2월에서 송금 산입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초과액에 대한 8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유보로 이제 처리하게 되겠고 그거를 2월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을 해서 송금 산입을 하게 돼 있죠. 자, 네 번째. 업무용 수용차별 처분에서 발생하는 처분 손실이죠. 손실로 업무용 수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맞고요. 대신에 처분 손실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월에서 그 다음에 그 송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죠? 그렇지만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이출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처음에 이제 800만 원의 한도 초과가 발생했을 때는 기타 사유이출로 하고 나중에 송금 산입할 때는 기타로 해서 송금 산입을 하죠.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업무 수용차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봤다면 요거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였지? 아, 처분 손실. 여기에 대해서 한도 초과가 나오면 기타 사유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2월에서 손금에 이제 산입할 때 그때는 송금 산입하면서 기타로 이제 처리하게 돼 있죠. 물론 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로 한다. 그래서 일단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세에 관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에 대한 의미죠. 국세기본 다른 세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판 청구의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결과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겠죠? 예. 통지를 안 해줘도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 안에는 심사나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 청구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과세전 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물론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조사를 한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죠. 예. 이거는 재조사라는 건 지금 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즉 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어떤 과세 예고 통지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세금을 얼마 통지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고 통지를 받고 나중에 처분할 테니까 처분 전에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세요. 이게 과세전 적부심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런 경우에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시 그걸 조사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 거래 관계와 관련 있는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때 기간 연장 받지 않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자료, 무자료 거래라든가 또는 역외 거래라든가 역외 거래를 이용한 뭐 탈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 등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시 보관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지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죠. 같은 지방국세청장 소관 세무서에 관할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관할을 조정을 할 수 있다. 뭐 맞겠죠. 여기서는 세무서장은 안 돼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위에 상급기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구세청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국세기법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정신고, 경정청구네요. 상속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확정력을 가진다. 이건 틀린 얘기죠. 우리가 수정신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 요거는 두 가지. 이 확정력 여부를 가지고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정부 부가 세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확정력이 있어요. 인정을 해주지만 이건 없다. 그리고 나머지도 확정력이 없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신고납부 세목이냐 이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부가 세목이라고 보세요. 결정을 정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정력이 없겠죠. 신고는, 신고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상속증여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죠. 뭐 당연히 틀린 거고요. 결정 경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 기한이죠. 여기에 국세 부과 제척기한이 끝나기 전까지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죠. 예,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디은 리을이 되겠네요. 자, 문제 16번. 법인세법상,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공익신탁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죠. 이거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가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 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사업연도에 그 임금처분 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죠. 이게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라든가 또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그런 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소득공제를 해버리고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법인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소득공제 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이준에 뭐 본점 관할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때 소득공제 신고서를 같이 신청서를 같이 이제 제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무방식으로 설립이 되었고 개인 2인이 발행 주식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죠. 이게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두 가지. 첫 번째가 이거,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무방식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모으는 거예요. 돈을, 투자자들을.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일종의 무슨 펀드 형식의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어떤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걸로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방식으로 어떤 설립이 되었고 개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그때는 여기에 대한 소득공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사유. 그 첫 번째가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당받는 주주가 비과세되거나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죠. 16번은. 17번.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중소기업인 A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해 산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장기할부로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때 명목 금액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가치 할인된, 즉 할인 금액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할인 금액은 뭐예요? 현재가치, 즉 미래 시간 가치를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출액을 잡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그 100만 원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95만 원이더라. 그럼 95만 원을 매출로 잡고 나머지 5만 원은 이자로 잡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100만 원을 매출로 잡는 거만. 100만 원을 매출로 잡았을 땐 그걸 명목금액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95만 원을 매출로 잡게 되면 그걸 이제 할인금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는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서 회수할거나 회수할 금액.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요게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돈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 수익으로 계산하는 것. 그게 이제 회수기일 도래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소기업인 주비가 장기 할부 조건 등에 의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경우에 해당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 기간 동안에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으로 한다. 이게 이제 현재가치 금액. 그걸로 이제 했을 때 할인 금액, 그죠? 그랬을 때 나머지 금액은 이자 수익으로 기간 동안에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C가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입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진행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 1년 미만인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인도 기준 가능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 기준 가능하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D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이 되어가는 이자 가로는 아직 읽지 않을게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 그 계산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단 예외가 되는 게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하는 거죠. 여기서는 포함이라는 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우리 발생주의로 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실무상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로 하지 못하고 현금주의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그렇지 않아요. 이자 비용은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발생주의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거주자 갑이 18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다. 국세부가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어떤 문제일까요? 자, 보니까 갑이 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결정을 해서 2월 27일에 납부고지서를 보냈네요.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3월 2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3월 2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납부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도 아니다. 그 다음에 20년도 12월 30일 현재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도 아니래요. 자, 아주 일반적인 경우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가제척 기간은 기산일은 19년도 6월 1일. 부가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예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죠.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신고기한이 5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이 되겠네요. 맞겠네요. 그 다음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년도 3월 3일부터 5년을 경과하면 여기서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에요. 징수권은 내가 걷어갈 수 있는 어떤 권리죠. 그러면 그 징수권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납부기한까지는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기한을 정해놨으면 그 납부기한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얘가 내지 않았을 때 내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납부기한이 언제냐? 보니까 3월 20일이 납부기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징수권 같은 경우에 신고한 세액 같은 경우에는 법정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니까 결국 여기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3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징수권의 기산점. 그래서 소멸시효를 시작하는 즉 기산일은 언제부터가 되느냐? 신고한 세액하고 부가고지한 세액 이렇게 이제 나누겠죠. 신고한 세액 같은 경우는 법정 신고기한에 다음 날이고 고지하기 어려운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다음 날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3월 20일부터 5년이 되겠죠. 3월 21일부터 5년이 되겠죠. 경과한 날부터.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해 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그죠? 이건 이제 무신고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무신고이면서 뭐라 했어요? 부정행위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과 제척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에 17.5가 적용이 되고 거기에서 부정행위라든가 그렇게 됐을 땐 10년이 되지만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7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요괴거래도 아니라 그랬죠. 요괴거래가 되면 15, 17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요괴거래도 아니니까 당연히 7년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 이 납부고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여기서는 그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은 이거는 크게 두 가지죠. 일반 법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왔죠. 일반 법인과 지주회사.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게 나온 거죠. 일반 법인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일반 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 규정을 잠깐 보면 일반 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에서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즉 그 배당을 받은 그 피투자 회사가 상장법인일 때는 이렇게 이제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장일 때는 이렇게 이제 입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일단은 수입배당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 근데 입금불산입에 대한 입금불산입 금액을 찾을 때 우리가 그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에 대한 입금불산입 배제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급이자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단
자, 그러면 일단 A 법인부터 보면 A는 비상장이니까 위에가 밑에가 적용되구나. 밑에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지분 비율이 99%예요. 99%면 50%가 적용되는 거죠. 100%가 됐을 때 100%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는 50%가 그 입금 불산임이 될 거예요. 그럼 300만 원 중에 50%면 150만 원이 될 테고.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상장 법인이에요. 상장이면 30% 안에 있으면은 30%가 적용이 되니까 일단 얘는 30%인 150만 원이 적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인데 100%예요. 100%면 10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이 적용이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150, B는 150, 그다음에 C는 400. 이렇게 해서 입금불산 200, 700이 되겠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네,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크게 뭐 어쨌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쉽게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다음에 20번. 부가시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국가,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지. 우리가 이제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할 때 그 부동산 임대가 있을 때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지가 맞아요. 맞는데 국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라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한테 제시죠. 이게 이제 총괄 납부 사업자 신청이죠. 이거 맞겠네요. 20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맞죠? 다만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자만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추가로 사업장을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를 사업장을 할 수 안 된다. 일단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때는 본점과 지점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할 때는 본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번 하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부가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예.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이 국외로부터 이제 권리를 받았을 때는 국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제 본다 그랬죠. 예. 여기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예, 이러한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되는. 이게 이제 대리납부죠. 그죠? 그래서 국외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 공급받은 걸 가지고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에 사용하게 되면 얘가 대신 납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얘한테 돈 줄 때 떼어가지고 지가 납부를 해라. 대리납부. 그 다음에 이제 국외사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해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외사업자가 용역을, 이거 아니죠. 위탁매매를 위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유에 위탁매매인을 해당 용역에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죠?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공급이 될 때, 그죠? 그래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라 그래요?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할 때 그 플랫폼을 공급하는 자로 이제 보고 이제 과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위탁매매인을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과세사업 또는 면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 얘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 그런 경우에는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간편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죠? 국외사업자가 공급할 때는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니까. 자, 22번.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이제 그 시행령 10조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세법의 해석을 적용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재산권 부당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세법 해석의 원칙. 두 번째, 기재부 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회신해.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예. 우리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한테 송부를 해줘야 된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세법과 이와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부 장관한테 해석을 응하지 않고 민원한테 직접 회신. 자, 이거는 사실 읽어봐도 이게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진 않아요? 당연히 기재부 장관한테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법 및 이와 관련된 입법 취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민원한테 회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건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4번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갑이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결성한 A 동창회에 대한 자료다. 이 동창회에 대한 과세 방법. 이 동창회는 그러면 사람이 모인 거니까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럼 단체에 대한 과세 방법은 두 가지. 법인이 되느냐 아니면 개인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법인이 될 때는 당연법인이나 신청에 의한 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됐을 때는 공동사업이나 일거주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봅시다. A동창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고 매달 회비를 걷어서 친목 모임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동창회는 운영 규정도 만들었어요. 수익은 분배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공동사업은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대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동창회는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법인이 아니에요, 일단. 그 다음에 A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신청한 경우가 없다. 신청에 의한 법인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공동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연법인 아니에요. 신청에 의한 법인 아니에요. 그러면 일거주자가 되겠네. 그죠? 해당 법인은. 그래서 단체를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로 법인이냐 개인이냐. 근데 법인일 때는 당연법인이 되든가 아니면 신청에 의한 법인이 되는가. 개인일 때는 공동사업으로 보든지 아니면 일거주자로 보든지 이렇게 이제 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청한 적이 없더라. 이게 안 되는. 이걸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답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국세기본법상 제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있죠. 예. 국세기본법에 불복 청구 중에 인용 중에서 제조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는 적부심사에서는 채택 안에 제조사 결정이 있어요.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제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과세는 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라서 제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이 된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를 하기 전에 그
그 해당 과세 예고 통지를 한 사람이랑 과세 예고 통지를 한 그 기관이라든가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과세는 적부심사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과세는 적부심사 대상을 또 과세는 적부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부가 처분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가 처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수사 결정에 대한 처분에 따라서 부가 처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복의 과정을 거치든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아직 과세전 적부심사는 처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수사 결정에 따라서 처분이 되면 그거는 그 다음에 불복의 과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수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수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된다. 맞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따른 재수사 결정에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해당 재수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죠. 두 가지 할 수 있죠.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처분했을 때 심사나 심판 청구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근데 이의 신청은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번이 맞겠네. 예. 자, 그 다음 이제 25번.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미국에 2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 보니까 환가를 언제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네.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일단 첫 번째 10월 1일 날 얼마였냐면 환율이 이제 1,000원이었고요. 근데 이때 이제 뭐냐면 환가를 했어요. 환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이제 이때 이루어졌어요. 10월 15일 날. 이때는 달러당 얼마였냐면 1,1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이때 받았네요. 10월 30일 날. 언제냐? 1,200원. 자, 이렇게 했을 때 환가를 하면 그 환가된 금액이 그대로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를 하게 되면 여기를 공급 시기의 환가 기준으로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 남은 거 이거 10,000 달러 곱하기 1,100원. 여기서는 1,000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2,100이 되겠다. 그게 어려울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이제 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이제 높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험 난이도가 이제 체급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공부를 꾸준히 좀 했던 분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고득점이 나오기는 힘들죠. 아예 뭐 90점 이상 나오면 정말 열심히 잘한 거고, 제 생각에는 80점 이상만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합격권의 어떤 그 점수는 80점, 제 생각엔 75에서 80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험을 보신 분들은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일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고, 그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 내가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왔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하신 것은 열심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라는 건 사실 예기치 않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원하는 길이 정확히 확립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요번에 이제 어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길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자, 어찌됐든 시험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세법 7급 2021년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